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파동과 입자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그 빛,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의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electromagnetic radiation, 빛이 입자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가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 엑스레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컴퓨턴 이펙트, 그다음 페어 프로덕션. 이런 실험적인 사실로 우리가 이제 보건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파동의 성격만으로서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고 뭔가 입자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차츰 이제 밝혀질 거예요. 자, 우선 그거의 첫 번째에서 우리가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빛이라는 거,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x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어떤 주기를 가지고서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장은 이제 y 방향으로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쌍을 이루어서 진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Z 방향으로, 요게 이제 Z 방향으로 이런 파가,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가 쌍으로 전달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빛이다 라는 거가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은 기본적으로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빛은 그 성격이 쫙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이 이제 표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맨 위에는 이제 우리 각각의 길이, 그러니까 파장, 빛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이게 왔다 출렁이는 이 거리 있잖아요. 여기 이제 파장인데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스케일이 나와 있고요.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는 1000m, 1km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100m, 10m, 1m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쭉 정렬되어 있는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우리 스케일별로 우리가 쭉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어떤 거시적이 아니라 이제 어떤 대응이 되는 어떤 물질의 크기, 예를 들어서 뭐 축구장, 뭐 사람의 뭐 키, 그 다음에 이제 야구공 정도 클립, 그다음에 종이 두께, 그게 이제 밀리미터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셀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이제 마이크로미터 스케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분자는 이제 나노미터 스케일로 오게 되죠. 자, 원자는 엉스트럼,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의 더 아래쪽에서 원자 핵을 우리가 더 깨다 보면은 그건 더 작은 입자들로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긴 스케일, 뭐 10의 3승에서부터서 10의 12승까지. 물론 실은 뭐 그 아래나 그 위도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이제 있습니다. 뭐 파장은 빛은 얼마든지 어떤 파장이든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이제 흔하게 보는 이제 그런 스케일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웨이블랭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웨이브 넘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파동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물성들을 여기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수, 웨이브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파수라는 건 뭐냐면은 파장의 역수예요. 파장의 역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파장이 1m였다라고 하면은 그 역수는 1이 되죠? 그러니까 1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m의 파가 한 번 출렁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길이, 그래서 우리가 뭐 1m다 혹은 이제 여기 같은 이제 센티미터로 했는데 센티미터당 몇 개의 파가 진동을 하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한 개라고 얘기하면 몇 개가 있느냐 라는 거가 이제 파수가 돼요. 그럼 그건 다정히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 이제 파장을 그 대응이 되는 스케일, 얘 같은 뭐 센티미터다, 센티미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하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단위 길이당에 들어가 있는 그 개수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파장이 1mm였다. 1mm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센티미터로는 이제 그 0.1cm잖아요. 그러니까 1cm당 10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수를 나타내는 웨이브 넘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웨이브 넘버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쓰겠지만은 가끔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1 over 람다로 쓰는 거를 소위 이제 스펙트로스코픽 웨이브 넘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데피니션도 간간히 쓰이는데 우리가 이제 앵귤러 웨이브 넘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진동했을 때
진동했을 때 이걸 이제 하나라고 이제 치는 거가 이제 요거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진동에 있죠. 각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인파로 얘기를 하면 0에서부터서 2파이만큼 이렇게 한번 진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만큼 웨이브 넘버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은 그 라디안 앵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2파이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앵귤러 각도가 몇 개가 2파이로 했을 때 이제 몇 번 그게 라디안 각이 이제 얼마만큼 진행을 했느냐를 갖다 나타내면서 2파이를 곱해서 쓰는 것도 우리가 가끔은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각각의 우리가 빛에 대응되는 광자의 에너지가 이제 일렉트론 볼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잠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빛이 진동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공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요 위치에다 갖다 놓고서 쭉 그냥 그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 순간에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내려갔다가 하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그 이제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느냐라는 그 진동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frequency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거의 단위는 hertz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이제 그 몇 번 우리가 그 한 번 진동할 때마다 빛은 람다만큼 진행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F만큼 진행을 했으면은 F만큼 진동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F만큼 진동을 했으면은 여기 잠깐만요. 이게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 오케이. 포인트 여기고 여기 쓰는 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람다에다가 1초에 몇 번 진동을 했느냐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빛이 1초 동안에 진행한 거리,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장과 프리퀀시를 곱하게 되면은 속도가 된다라는 거, 뭐 모든 우리가 파동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뒤집게 되면은 F는 이제 C 오버 람다가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C 오버 람다를 곱해가지고 한 거가 밑에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허르츠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단위 길이의 이제 역수가 되면서 점점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은 동일한 거리, 빛의 속도는 항상 프리퀀시의 람다에 무관하게 일정한 상수가 되는 거니까, 그죠?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은 동일한 거리를 가기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출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늘어나게 되고 이제 파장은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테라헤르츠 10의 12승, 그 다음에 이제 페타헤르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그 이제 파장별로 빛은 다 쓰여요. 모든 빛은 이제 우리가 다 아주 그냥 알차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이제 빛의 파장이 좀 긴 이런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통신용으로 많이 쓰죠. 혹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음식 데워 먹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같은 거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월스 영역, 이제 IR 바깥쪽에 있는 테라월스 영역에서는 이제 어떤 바이오 이미징,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파장들을 보면 요 영역이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 사람이 이제 센시티브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색깔을 갖다가 쫙 우리는 이제 그 파장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색깔별로의 어떤 파장들을 여기서 쭉 이제 보여주는 건데, 대체적으로 500나노미터 뭐 안팎의 어떤 그런 숫자, 그러니까 400나노, 700나노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것과 파란색이라는 게 빛의 파장으로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불과 300나노미터, 좀 마이크로미터도 아니고 0.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의 차이인데 우리 눈은 그걸 갖다가 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엄청난 그 시각적 분해력을 가지고 색깔에 관한 분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가 되는 것이죠. 보면 전체 스펙트럼도 굉장히 좁은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V, ultraviolet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파장이 짧아지면 엑스레이 같은 거, 이제 투과력이 좋아가지고,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진도, 뼈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의 구조들,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정 구조를 파악한달지 그런 것들이 있겠고, 뭐 그 다음에 이미징, 여러 PET 이미징 같은 것도 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감마선, 뭐 감마선은 우리가 너무나 세가지고 응용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빛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파장대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응용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 편은 여러분들이 아마 재료공학을 하는 내내 좀 뭐 전자계 성질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요거 표 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 보셔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 우리 빛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접하는 빛을 갖다가 한번 좀 몇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아주 엄밀한 그런 분류는 아니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그 빛이 어떤 파장대를 가지는지 그거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크게 구별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약간 우리가 뒤쪽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퀀텀 메케닉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전자들이 어떤 이제 일정한 에너지 차이를 이렇게 바꿔 갔을 때 그거에 해당이 되는 그 에너지만큼의 빛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우리가 이제 전자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de-excitation 그러니까 excitation이라는 거는 전자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가 이제 de-excitation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빛이 밖으로 나온다는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형광등 같은 거,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이런 타입들 많이 쓰죠. 그런 거나 뭐 LED랄지 뭐 레이저, 혹은 우리가 보는 어떤 염료들이 색깔 어떻게 가지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영향, 그 원인을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광등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형광등, 그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절대 깨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안에 수온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제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높은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방전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수은 원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수은 원자를 얘가 전자가 때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던 전자가 이것 때문에 위로 이제 위의 에너지로 익사이트가 됩니다. 바깥에서 전자가 와서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올라갔던 그 전자가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디익사이테이션이 되면서 이제 밖으로 빛이 나오는데 그때 빛은 파장의 UV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가시광선이 아니라 울트라바이올릿 자외선 쪽에 이제 그 빛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형광등의 겉에 발라져 있는 형광체, 우리가 포스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광체에 이제 이렇게 가서 흡수가 됩니다. 그럼 형광체는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무슨 뭐 레어어스 같은 이제 그런 어떤 히토리의 원소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자외선을 받으면은 그 안에서 다시 또 이제 전자가 오히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그 해당되는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을 받아서 빡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몇 단계 뭐 거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조금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제 적외선 그러니까 가시광선 쪽으로 이제 파장이 더 길어져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형광체에 이제 다양한 색깔들을 우리가 이제 발라가지고 그런 것들 우리가 백색 등에 가깝게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오는 빛의 우리가 인텐시티를 강도를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게 이제 높을수록 해당되는 파장의 빛이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시광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시광선 영역이 이제 400에서 700 나노미터인데, 그 영역에 걸쳐가지고 골고루,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가 이 스파이크 튀듯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대에서 이제 전자가 떨어지면서 그 차이만큼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골고루 여러 가지 파장대에서 빛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백색으로서 우리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형광등의 원리가 되겠고요. 또 LED 여러분들 신호등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뭐 옛날에는 실은 이제 LED가 아니었었는데 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때는 대부분 다 LED가 LED로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한 20년 전에는 이게 뭐 다른 등이었었는데, 그래서 LED 같은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광학 성질 같은 거 할 때 나오겠지만은 이제 어떤 이 전자와 전공이 만나가지고 그 어떤 물질의 밴드의 차이만큼의 이제 그게 이제 빛이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에너지대에서만 빛이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단파장대, 한 가지 파장대에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선명한 색깔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식의 이제 어떤 빛이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이제 어떤 전자의 그 에너지 차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파장대에서 빛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여러 파장대, 이와 같으면 이제 뭐 어떤 특정한 파장대에서만 이렇게 파장에서만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전자 전위에 의한 어떤 그 이제 빛의 방출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제 그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고전적인 어떤 전자기 이론으로부터서 나오는 건데, 실은 이걸로써 이제 빛이 나오는 거가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가 됩니다. 자, 근데 내용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자, 어떤 전화, 여기서 음의 전화, 뭐 음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겠지만 음의 전화가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자기력선이라는 게 있죠. 전자기력선들을 전기장의 이제 그 방향을 따라서 쭉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까지 이제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들어오는 뭐 이런 이제 게 되겠죠. 그 이제 전기장의 방향은 이 전기력선의 이제 접선의 어떤 방향이 될 거고요. 각 점에서의.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점에서 얼마만큼 전기장이 큰가라는 거는 이 단위 면적에 이 전자기력선이 얼마나 많이 통과를 하고 있나. 그 단위 면적당, 그 밀도에 의해서, 면적과 그러니까 그 면적당이 얼마나 많이 통과하는지, 우리가 그 플럭스를 가지고서 이제 그 전기장의 세기가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이제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필드 라인, 혹은 뭐 전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가만히 있으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전하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쳐보죠. 나에 대해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전자기력선은 과연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순간에 전 공간에서의 전자기력선의 어떤 분포를 딱 그려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관점을 바꿔, 그 관성계를 바꾸는 건데, 자, 내가 그 움직이는 전하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계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 전하는 정지되어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전자기력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전자기력선의 어떤 분포,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전자기력선은 이렇게 됐다라고 쭉 선을 그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그 사람과 그 전하는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린 전자기력선은 내가 보면은 어때요? 그 선이 이제 이렇게 내가 바깥에 봤을 때 이제 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전적인 뉴턴 역학에서는 이 선의 분포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동일하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무슨 여기에 그런 방사형의 어떤 그런 선을 그었는데 이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뭐 달리 보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똑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특수상도론에 의하면은,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얘가 빠르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제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 축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보면은 움직이는 물질에서는 길이가 그 움직이는 방향 수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전하를 보게 되면 전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압축돼 이쪽 방향으로 이게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모아져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특수상대론에 의해서 이제 그런 전기력선의 분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시점에서 이제 정지해 있는 이렇게 전하가 있었어요. 정지해 있다가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순간 딱 가속을 합니다. 어떤 구간 동안 가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쳐봐요. 자,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어요.
이런 형태로. 그러다가 이제 가속을 해가지고 어느 속도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는 이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나 다 그런 것들이 어때요? 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빛이기 때문에 그게 전파되는 거는 다 빛속도 c를 따라서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 공간에 있던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바뀌진 않아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얘가 움직인다는 정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무한히 떨어지는,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진 곳에 순간적으로 빛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특수상대론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그게 죄송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내가 처음에 이제 어떤 순간에 이렇게 전기력선이 있었다라고 움직였으면 그게 이제 모양이 바뀔 거잖아요. 바뀌지만은 아직 그게 빛속도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움직였다는 정보가 도달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무지무지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가만히 지구의 정지에 있던 어떤 전하가 움직였는데 그 움직이는 순간에 태양 쪽에서 있는 어떤 그런 관측자가 보면은 그런 거리에서 보면은 아직 여전히 그 전하는 원래 상태 고정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전부 다 원래의 그 정지에 있을 때 전기력 선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움직였다라는 정보가 전달되는 그 안쪽에서만 형태가 바뀌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구를 이루고 구 바깥에서는 아직 움직였다는 정보가 도달하지 않아서 동일하고 안쪽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가속하는 건 잠깐 잊어버리고 이제 가속을 한 다음에 등속도로 움직였어요. 그죠? 등속도로 움직였으면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정보가 도달한 영역. 그 영역은 또한 우리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동그라미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영역 이 안쪽에서는 얘가 가속을 끝내고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 그 안에서의 전기력선의 분포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안쪽에서 해야 되니까. 자, 중심이 약간 어긋나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전파되는 속도하고 얘가 상당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앞쪽에, 중심에 좀 앞쪽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도플러 이펙트에서처럼 내가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은 왜 그게 이제 파가 진행이 될 때 우리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내가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 앞쪽에서는 파장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런 거 비슷하게 이게 약간 앞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럼 요걸 갖다가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요 두 개의 구 사이에 있는 영역은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서는 이제 가속하고 있었을 때의 어떤 그런 정보가 되는 건데, 가속하고 있을 때 걸 보면은 전기력선은 연속적으로 돼야 돼요. 이거는 어떤 점에서의 그 전기장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전기력선이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안쪽과 바깥쪽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이에서의 전기력선의 분포는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거나 요거 같으면은 전부 다 방사형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하 입장에서 항상 그거에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사이 가속이 되었다라는 정보가 도달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거의 접선 방향, 이 방향이 이제 전자기장 방향인데 이게 옆쪽으로, 그러니까 트랜스버스 횡파처럼 이렇게 옆쪽 방향에 그런 성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옆으로 진행이 되는 거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몰아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하가 움직일 때 전기력선이 어떻게 밖으로 프로퍼게이트 나가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좋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지원이 이제 마감이 된 아크로벳 플래시,
그 아도브 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애플릿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대응 서포트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어떤 고등학생인지 미국의 대학생인지 이제 그 어떤 학생이 그 동영상을 좀 보여준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그 전하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속하거나 막 속도가 변하고 있을 때 전기장이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쭉 퍼져 나가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쉽게 직관적으로 이런 형태 된다라는 걸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우리 순간적으로 요 사이 잠깐 가속한 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일정하게 가속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속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은 트랜스버스 방향이 생기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게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트랜스버스 방향의 전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변하게 되면 자기장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우리가 유도가 됩니다.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 유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마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전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가속이 되는 전하에 대해서 그 멀어지는 바깥 방향으로 빛이 나가게 됩니다. 빛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빛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전기장만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빛 진짜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거 둘 다다. 근데 가속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와 같은 진행하고 있는 빛, 전기장과 자기장의 어떤 그 혹은 빛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거에서 그게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가속하고 있는 그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가속을 하면은 그거에서 이제 방사형으로 빛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 빛의 인센티티를 보면은요 강도를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트랜스버스 방향이 옆쪽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옆으로 가게 되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잖아요. 이쪽 부분은 뭐 방향은 거의 같은 거니까 이걸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이게 아주 끊어지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서는 확 끊어지게 되면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횡파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트랜스버스 모드가. 자, 그래서 이게 가속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인 방향으로 가장 센 빛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우리가 전하를 뜨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항상 거기서 빛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은 이제 어떤 퀀텀 미케니컬한 영역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바꾸면서 빛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금속 같은 데서 또 돌아다니는 전하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가속 운동하는 거잖아요. 속도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서 빛이 막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많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아주 그 과학적으로 응용한 게 이제 우리가 싱크로트론 레디에이터라는 엑셀러레이터라는 건데요. 여러분 포항공대를 가보시면은 저는 포항대 많이 가봤는데 아직 가속기는 안 가봤는데 이런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속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원형으로 가속을 이렇게 쭉 이렇게 원운동을 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가속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운동을 하는 거니까 속도가 바뀌는 거니까 이제 가속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속도에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막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원운동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은 우리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방향 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내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보면은 실제로 보면 큰일 나겠지만은 이게 이쪽 방향 가속도가 있으니까 가속하는 거에 직각인 방향으로 굉장히 강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기에서 저 가속 방향 그다음에 그거의 직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센 빛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센 빛이 나오게 되고요. 물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도 있고 계속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빛의 그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분포를 보면은 이거는 특징적으로 여러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X축이 이제 빛의 포톤의 에너지,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이따가 또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빛의 이제 에너지를 빛의 그 프리퀀시를 우리가 이제 그 광자의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 결국 이제 파장이나 뭐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어떤 프리퀀시랑 이제 비례하는 어떤 그런 양이 되겠는데, 그거 대비 그 각각의 에너지를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를 각각의 로그 스케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 전자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느냐, 그 전자의 그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거고요. 그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로그 스케일이 되고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보면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비슷한 그런 인텐시티를 가지고서 빛이 나오는데, 그게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가지고 고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서 빛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만 굉장히 인텐시티가 세고 나머지는 약하게 되는데, 얘는 상당히 넓은 영역에 고르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continuum radiation이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continuum radiation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이 돌고 있는 게 회전 운동 에너지가 셀수록 더 이제 큰 어떤 높은 파장대에서의 높은 포톤 에너지의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센 빛이 나오게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어떤 독특한 어떤 폴라리제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을 폴라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잘 정의된 그런 어떤 빛이 나와요. 그래서 과학적인 응용에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우리 재력과에서도 많은 교수님들 활용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이제 빛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실은 이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라는 게 세워져 가지고요. 몇 년 전에 이제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직선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형으로 돌리지 않고 직선으로 가속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빛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방사광 가속기가 새롭게 구축이 됐고요. 그건 실은 이것보다도 더 이제 세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더 양질의 빛. 이걸 그냥 일반 빛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레이저 같은 그런 우리가 양질의 빛을 갖다가 또 이제 만드는 그런 게 또 추가로 또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최근에. 자, 이제 그런 게 있겠고요. 뭐 우리가 천체 쪽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크랩 네뷸라, 그러니까 개성운에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어떤 파란색의 어떤 이런 빛이, 여기 물론 이 파란색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파장대를 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색깔 갖다 그냥 바꾼 거고, 실제 파란색은 아닙니다. 어떤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나오고 있는 빛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측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요런 형태의 어떤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0.1에서 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정도까지를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 안에서 뭔가 어떤 대전된 입자들이 가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역으로 그 빛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주 같은 데서 빛이 나왔을 때 그런 빛의 근원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또 이런 스펙트럼 분석이 우리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제 우리에서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 이제 흑체 복사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온도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빛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걸 블랙바디라고 하는지는 뒤쪽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보는 태양이랄지 아니면 형광등이 아니라 백열등, 인칸데센트 벌브, 혹은 이제 용광로, 여러분들 포항 제철 이런 데 가보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 쇠물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빛들, 혹은 용암 같은 거, 거기 용암도 보면은 여러분들 막 빛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건 간에 온도가 있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실은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자체 발광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가시광선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온도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 자체적 외부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거나 흡수를 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는 일상의 그런 어떤 사물들은 온도가 높지 않아서 가시광선까지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IR,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그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우리가 그 체온을 갖다 측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많이 봤죠.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어딜 들어갈 때 이제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온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뭐 판별을 하는데 이제 그거 할 때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온도에 의해서 내는 그런 블랙바디 레디션 흑체 복사 혹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적외선대 적외선 맞죠? 적외선대에 이제 빛을 내게 되면 그걸 다 감지를 해가지고 온도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강아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보면은 그 이게 그 털로 덮여 있는 부분은 온도가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비세지가 않은데 가려져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눈 부위 이런 부위들은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제 그 우리가 적외선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온도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높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걸 가지고 야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두울 때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그 백열등 같은 데서는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보면은 금속 필라멘트가 있어요. 텅스텐 필라멘트가 있어요. 이렇게 가늘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그 센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이 얇으니까 저항이 높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거기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온도가 보통 한 뭐 2000, 3000 켈빈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블랙바디 레디션 흑체 복사는 온도가 있으면 다 빛이 나오는 건데 그거 나오는 그 빛의 그 어떤 파장대의 빛이 나오냐 하는 것은 실은 이제 그 물체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요거는 잠깐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클래시컬 테오리는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보면은 X축이 이제 파장이 되겠고요. 그 나오는 빛의 파장이 되겠고요. 그 여러분 한 요 정도가 400에서 700 정도가 700 나노미터고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이제 가시광선이 되겠고 이제 그 영역이 되겠고요. 그보다 위쪽은 이제 자외선, 아래쪽은 이제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한 3000 켈빈 정도가 되면은 요런 우리가 어떤 빛의 스펙트럼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이렇게 이제 가시광선 쪽으로 점점점 파장이 짧은 쪽으로 그 맥시멈이 옮겨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맥시멈만 빛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맥시멈으로 하되 그 주변에서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태양, 여러분들,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태양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반응 때문에 수와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태양의 그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00 켈빈이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요것보다 조금 더 이쪽에서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바로 이제 가장 그 센 빛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이 가시광선을 잘 분별을 할 수 있게 진화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태양이 내는 빛이 거기서 가장 인텐시티가 세기 때문에 이쪽을 가장 잘 리졸브를 하는 게 가장 잘 분해능을 높게 가지는 거에 어떤 우리가 이제 적과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먹을 걸 갖다가 잘 판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솔라 레디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가 대기권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기권 거의 꼭대기 근처에서 측정을 했을 때 그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거의 태양의 빛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때 이제 그거가 되는 거고요. 노란색 부분이 그걸 우리가 이제 블랙바디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은 약 5250도 정도, 그 정도니까 한 뭐 6000 켈빈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정도하고 가장 잘 이게 지금 잘 이렇게 모양이 맞게 됩니다. 자, 그러던가 우리 대기권을 통과를 하면서 다양한 가스 분자들에 의해서, 기체 분자들에 의해서 빛이 이제 흡수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존 같으면은 UV를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UV가 여기 있는 이 양이 그대로 다 지표면 내려오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생물체들은 실은 이제 생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 오존이 많이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보면은 뭐 물 분자가 흡수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쏙쏙 이제 이 빠지듯이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흡수가 되니까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CO2가 뭐 이쪽에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물이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빠지게 되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대기 표면에 도달하는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특정한 우리가 뭐 맥시멈이 되는 그게 가장 인텐시티가 높은 파장이 있긴 하지만은 어떤 고른 영역에 대해서 넓은 영역에 대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은 색깔을 보면은요 약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맥시멈의 그 위치에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점점점 이게 빨간색에서 뭐 우리가 그래서 보라색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은 단색이 아니라 여러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물질 표면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그 색깔은 조금 그거랑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합쳤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의 어떤 빛의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래프가 여기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흑체 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흑체 복사로만 이루어진 어떤 빛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색깔과 그 다음에 그 표면 온도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2000 켈빈, 3000 켈빈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이런 약간 누리끼리한 이런 색깔이었다가 우리가 태양에 가까운 6000 이 정도 되면 거의 백색깔에 가깝게 되죠. 그러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푸른빛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파장이 짧으니까 푸른빛들이 파장이 짧으니까 그쪽으로 색깔이 나와서 13000 켈빈 혹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온도가 되면은 이런 색깔이 됩니다. 약간 좀 이게 느낌이 약간 좀 뭔가 이쪽이 따뜻할 것 같은데 이쪽이 더 뜨거운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색깔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 이제 재밌게 응용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우리의 별의 그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가늠을 해볼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리온 성자인데요.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이 도시에 불빛이 밝아가지고 별을 보기 어려운데 이런 뭐 하여튼 오리온은 워낙에 이제 밝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셨을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별이 있습니다. 베텔주스라는 거 하고요. 리겔이라는 두 개의 별이 있는데 베텔주스는 최근에 좀 논란이라 약간 좀 이제 그 화제가 됐던 거가 별이 갑자기 이렇게 막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이 슈퍼노바 폭발하고 이런 것이냐 이런 거였었는데 실은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냥 어떤 대기 가스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잠깐 또 마스킹이 되는 그러니까 저쪽 먼 중간일지 아니면 이 별 근처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거고 이제 원래 별 자체가 변한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 두 개의 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우리 색깔을 보고서 그 별의 온도를 갖다가 한번 여기서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멈추고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강의 자료에는 답이 있지만은 보시면은 이게 3500 켈빈 요 정도 3500 켈빈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리겔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높아서 11,000도 요 정도의 이제 색깔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딱 판별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우리가 이제 별의 온도를 갖다 가늠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현상이 있죠. 뭐냐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데요. 1960년도에 벨 연구소에서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통신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대한 어떤 전파망원경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생기더랍니다. 이게 그래서 원치 않은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이게 뭔가 비둘기 똥인가 해서 막 치우고 했는데도 여전히 있어가지고 나중에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주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우주 자체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우주에는 어디든 존재하는 그런 복사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전형적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게 맥시멈이 되는 게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런 온도가 높으면은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거의 수 밀리미터 수준의 엄청나게 긴 파장이 되는 거고 그 얘기인즉 다시 말하면은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건데 그게 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0은 아니고 2.7 켈빈이다. 2.7 켈빈의 어떤 그런 배경 복사가 쫙 깔려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빅뱅, 그 우주의 이 빅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이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나오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믹스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전자 일렉트로닉 익사이테이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플레임, 또 불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꽃의 연료가 되는 어떤 그런 것과 산소가 마구 반응을 하면서 어떤 레디칼들이 막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독특한 색깔을 가지는 그런 빛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또한 이게 이제 어떤 반응을 일어났으니까 온도가 높죠, 그죠? 보통은 이제 플레임 불꽃의 온도는 1000에서 3000 켈빈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또 이와 같은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 온도에 해당이 되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생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라디칼들의 들어가 있는 전자들의 전이에 의한 어떤 독특한 또 스펙트럼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갖다가 또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플레임의 이제 어떤 불꽃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또 블랙바디가 더 도미넌트해질 것이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색깔들이 어떤 독특한 색깔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두드러지게 되겠죠. 이와 같은 믹스 타입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실험과 뭐 맞출 것이냐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왜 나오는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는 원자 핵, 플러스 전하딘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온도 T가 되면은 온도 T에서 얘네들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활발해지게 되겠죠.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가속 운동 같은 것들을 막 진동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속하는 어떤 전하를 띠는 입자들에 의해서 빛이 나오듯이 밖으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제 바깥에 또 이제 근데 빛이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여기 바깥에 있는 빛은 뭐 라이트라고 하면은요. 빛은 또 안으로 흡수가 되기도 해요.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어디 반사해서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에너지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츠만의 통계 역학에 따르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에너지라는 걸 가지는 시스템은 어떤 온도라는 거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통계 역학 부분 조금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나오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통계 역학에서 온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변하는 엔트로피의 양 그것들이 역수가 되겠고 그 엔트로피라는 것은 액세서블한 그 주어진 에너지에 대해서 액세서블한 그 상태의 개수의 로그를 취한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라는 걸 정의할 수 있으면은 걔는 현재 온도가 주어진 에너지에서 온도가 얼마야 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빛은 에너지가 우리가 전기장에 의한 에너지, 그러니까 E의 제곱, 전기장의 세기의 제곱에다가 유전율과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을 곱한 거, 그 다음번에 뭐 자기장의 세기의 제곱에다가 제곱을 갖다가 이제 자기 투자율을 나누고 2분의 1 한 거, 요런 것들을 공간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가 그 전자기장의 에너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에 들어간 에너지와 자기장에 들어간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실은 이제 하나로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이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 이걸 디테일하게 유도는 안 할 거고요. 우리가 전자기장, 빛이라고 하는 거,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잘 정의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 온도를 가지고 있다.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가두어진 공간에 있는 어떤 빛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에너지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온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빛의 온도가 있겠고 물체의 원래 온도가 있을 테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교환을 하는데 둘 사이에 그게 열적인 평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t some point. 그 열적인 평형에서 나와 있는 이쪽에서 이 빛의 빛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전자기장의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시스템, 요 이제 빛의 그 시스템의 빛 시스템의 온도가 있고 그 온도가 여기 있는 우리가 물체의 온도와 평형을 이룰 때 그때 이 빛을 갖다가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랄까 좀 물리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어떤 그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막스 플랑크가 실은 이제 그걸 처음 연구했던 사람이 이제 막스 플랑크가 되겠는데요. 막스 플랑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독일에 있는 어떤 그 기업, 그 전기회사로부터서 어떻게 하면은 그 백열 전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좀 연구해달라는 이제 어떤 그 요청을 받습니다. 이제 위탁 과제를 받은 거죠. 막스 플랑크는 이제 늘 과학자 그렇듯이 이제 그런 공학적인 측면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거에 이제 스펙트럼,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의 어떤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데다가 이제 연구를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물체를 갖다 놓고요, 그 물체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 이렇게 캐비티,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빛을 많이 차단을 하고서, 여기 이 구멍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관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은 실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이제 기원을 따지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바깥에서 물론 우리가 빛을 많이 차단하긴 했지만 그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뭔가 바깥에서 들어온 빛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내부 표면에서 반사를 했다가 나오는 빛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는 내가 구멍을 되게 작게 하고 안을 내가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 놓게 되면은 실은 이게 이쪽 같은 쪽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실은 여러 번 이렇게 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 그 빛은 내부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확률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빛은 그와 같은 이렇게 내부 바깥에서 들어와서 반사가 돼가지고 다시 보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바깥에서 이 작은 구멍으로 보는 빛은 무엇이냐면은 이 물체의 온도 T, 이 T를 가지는 물체의 온도와 이 내부 캐비티 안에, 이 빈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빛, 그러니까 방금 말한 라이트 시스템이 되겠죠. 이 빛의 어떤 개하고 두 개 열접 평형을 이루었을 때 이 내부에 형성이 되는 그 빛의 일부를 우리가 이제 뽑아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되게 작은 구멍이니까 이제 평형 상태 조금씩만 내가 보게 되는 것이 밖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플랑크가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이제 관측을 했느냐. 이제 쭉 이제 보면서 이렇게 스펙트럴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빨간색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자, X축은 그 나오는 빛의 프리퀀시가 되겠고요. 주파수가 되겠고, 자, Y축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한 spectral energy density라는 건데, 그러니까 U라는 거는 어떤 그 에너지가 되겠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F하고 DF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값이 이 값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frequency F하고 어떤 점이 F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이거 뭐야? 살짝 옆에, 그러면 이제 F 플러스 DF, 약간 떨어져 있는 살짝 요 구간, 이 작은 구간,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DF 곱하기, 여기 있는 이제 DF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DFDO, 이게 Spectral Energy Density, 이 Y축을 갖다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 frequency 안에 들어가 있는 빛의 에너지, 그죠? 그 부분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 D에 가니까 이제 에너지가, 그 작은 에너지 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frequency에서 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전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spectral energy density라고 이제 부르는 양이 되겠고요. 이제 그걸 측정을 했더니 요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나옵니다. 좋아요. 이건 측정 데이터예요. 자, 근데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플랑크가.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당시 알려져 있던 볼츠만과 그 다음 맥스웰에서 나와 있던 그 어떤 전자기 이론과 그 다음번에 그 통계 이론들,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한 거죠. 자, 근데 그 통계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들 그 혹시 등분배 법칙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등분배 법칙에 의하면은 어떤 에너지가 이와 같이 어떤 변수, 어떤 자유도에 대해서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게 되면은, 그러면 각각의 항이 2분의 1 KT 만큼의 평균 에너지, 온도 T에서 이만큼의 평균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거가 이제 그 등분배 법칙, 고전 통계역학에서의 등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K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볼츠만 컨스탄트가 되겠고요.
뭐 요런 양, 그 다음에 일렉트론 볼트로는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 2분의 1 KT씩이 나와서 이제 KT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내부가 이 물체의 온도가 T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빛도 온도 T를 가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이 등무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2분의 1 KT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합이 KT를 가지게 된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로 진동을 하는 이제 전자기 파가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동일한 주파수 혹은 동일한, 다시 말해 동일한 파장이 되겠죠. 동일한 파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파장을 가지는 혹은 동일한 F를 가지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주어진 진행 방향,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전기장이 뭐 X축, 우리가 맨 앞에서 봤던 것처럼 X축을 향할 수도 있고, Y축을 향할 수도 있겠고, 그걸 우리가 이제 폴라리제이션, 편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두 가지 자유도가 또 있죠. 자,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가능한 경우를 따져보면은 주어진 F에 대해서 DF 사이에 요 정도의 우리가 그 개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볼륨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볼륨이 넓을수록 더 많은 빛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이제 비례해서 개수가 늘어나야 될 거고요. 이제 F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실은 프리퀀시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실은 자유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건 여러분 뒤쪽에서 우리가 아마 거의 기말쯤 돼야 될 텐데 기말쯤 가서 통계 역학을 다루면서 이게 스페셜 이슈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에 어펜딕스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좀 어드밴스된 내용이라서 우리가 잠깐 뭐 언급하거나 뭐 여러분들 그냥 뭐 보충 자료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하여튼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프리퀀시마다의 노드의 개수, 노드라는 거가 이제 그 빛 하나하나의 그 가능한 빛 어떤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폴라리제이션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하면 요만큼이 된다. 그래서 고전 이론에 의하면은 요거가 바로 스펙트럴 에너지 덴시티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 딱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다 뭐 상수, 주어진 온도에 대해서는 상수가 되겠고, 얘가 이제 F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F가 커짐에 따라서 얘는 클래시컬한 웨이브 티어리,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F제곱으로 포물선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험하고 안 맞다라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실험하고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발산한다라는 얘기는 전체 에너지를 내가 다 적분을 해보면은 그게 전체 에너지인데 이게 무한대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적분을 하면은.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내 눈에 거의 실명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가,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실험하고도 안 맞다라는 거예요. 뭔가 significant하게 잘못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플랑크가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과감한 가정을 합니다. 자,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프리퀀시가 커졌을 때 이제 뭔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가 문제가 돼서 뭔가 프리퀀시에 따른 무엇인가를 갖다 넣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플랑크가 도입한 가설은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원래 고전적인 이론에 의하면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에너지는 E의 제곱에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E라고 하는 전기장의 앰플리튜드, 크기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값이잖아요. 연속적으로 원래는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실은 발산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계단처럼 일정한 간격의 값만 가질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은 그게 이제 프리퀀시가 F인 빛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플랑크 콘스탄트 뭐 본인이 그 이름을 붙였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플랑크 이름은 또 어떤 상수가 있어가지고 그 상수 곱하기 H 곱하기 F만큼 그 간격만큼만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그 빛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HF이거나 EHF이거나 3HF이거나 이와 같은 HF의 어떤 그 정수배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도입하는 그 플랑크 콘스탄트는 물론 요거는 값은 이제 이 실험하고 데이터를 피팅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하는 그런 상수가 되겠고요. 하지만 어떤 펀다멘탈한 아주 근본적인 상수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 상수 이런 것처럼 근본적인 상수가 되겠고요. 이런 걸 갖다가 도입했는데 그래서 값이 이제 얼마냐면은 무지무지 작은 값이에요. 6.626 곱하기 10^-34승 줄 세크가 되겠고 일렉트론 볼트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뒤쪽에서는 가끔 이제 플랑크 콘스탄트에다가 이 파이를 나눈 값을 또 많이 씁니다. 하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대기 바. 하는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H라고 하자고 뭐 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바. 요건 이제 이 파이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 고전 이론에서 통계역학에서 이거를 이제 등분의 법칙을 적용하는 요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고 이건 에너지 E가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을 때 요 값이 나오는 건데 불연속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른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건 여러분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통계역학 할 때 나올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숙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곱한 걸 갖다가 썸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앞에서 내가 이제 KT라고 했던 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요 형태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H 하나만 딱 피팅을 하면은 모든 온도에 대해서 이게 거의 완벽하게 이 모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른 이런 것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플랑크의 이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니버설한 컨스탄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원래는 우리가 고전적인 파동이라고 하면 파동은 당연히 우리가 진동하는 거니까 그게 내가 세게 흔들어주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연속적으로 변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뭔가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거는 마치 어떤 입자적인 특성과 되게 유사한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은 이걸 더더욱 우리가 입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뒤쪽에서 우리가 다른 이제 시험들로부터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때 하나하나의 그 에너지, 어떤 정크, 어떤 덩어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광자, 포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톤은 바로 HF라는 에너지 하나의 그 덩어리, 그 일렉트로매틱 웨이브 하나의 덩어리, 그게 바로 이제 포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포톤의 에너지는 이제 H 플랑크 콘스탄트 곱하기 이제 F가 되는 거고요. HF가 되는 거고, 이게 따로 안 썼네. 그러니까 포톤의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이제 F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가 아닌 웨이블랭스로 우리가 변환해서 쓰는 것도 간편합니다. 근데 웨이블랭스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로 표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포톤의 에너지는 1.24 일렉트론 볼트를 마이크로미터 웨이블랭스로 나눈 것이라는 건데요. 요걸 여러분들 한번 유도해 보시는 걸 여기는 이 플랑크 콘스탄트의 이 상수값과 그 앞에서 했던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를 웨이블랭스로 변환하는 것들을 여러분 해가지고 이거를 증명하는 게 바로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앞쪽에 있는 팩터를 보면은요. F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0분의 0꼴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2에 내가 HF에 KT 마이너스 1 HF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KT로 나누고 바깥으로 KT로 빼면은요. 요거를 내가 그냥 퉁쳐서 그냥 뭐 알파라고 얘기를 할까요?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은 F가 0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알파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혹은 T가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 T가 무한대로 가도 알파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요 극한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뭐 로피탈 정리를 써보면 바로 1이 나오게 되죠. KT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온도가 높거나 웨이블랭스가 길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요게 클래시컬한 KT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점 근처에서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았을 때 혹은 웨이블랭스가 굉장히 길었을 때는 이게 고전적인 어떤 이론하고 맞다라는 거예요. 웨이블랭스가 길면은 그럴수록 더 클래시컬 시어리에 가깝다. 더 파동이 파동스럽게 돼서 내가 고전적인 파동 이론으로만 기술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온도가 아주 높아도 이제 동일한 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큰 차이점은 프리퀀시가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에서는 프리퀀시에 무관하게 한 상수가 나왔잖아요. KT. 여기서 프리퀀시가 무한대가 되면 어때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이게 무한대로 가지만은 이 분모에 있는 익스포넨셜은 워낙에 빠르게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0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0으로 가게 된다. 프리퀀시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게 되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발산이 됐던 거가 프리퀀시가 커지게 되면은 이 자유도는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에너지가 일정해서 이게 발산했던 거가 이게 프리퀀시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앞쪽에 이제 0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어떤 0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그 뭐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퀀시가 클수록 에너지 간격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게 열 에너지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갖다 excite, activate를 하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계단이 더 이렇게 뭐니까 여러분들 마치 그 계단들이 이제 이렇게 그 높으면은 단차가 높으면은 여러분들 오르기 어려운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h가 0으로 가. 만약에 플랑크 콘스탄트라고 하는 거가 0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게 0으로 가는 거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리밋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플랑크 콘스탄트가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작은 양인데 이게 진짜로 0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고전역학이 맞는데 작지만은 그러나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가 크거나 그런 데서 차이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양자역학 이론이랄지 아니면 상대론 이론 같은 것들이 실은 우리가 고전적 영역에서 굉장히 작아졌을 때 혹은 빨라졌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오류가 되는 거, 고전역학에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그 상위 이론에서 더 정확한 이론에서 일정한 극한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특수상대론이지만은 속도가 느리다거나 양자역학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h가 0으로 간다거나 이런 리밋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고전역학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correspondence principle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정말 양자역학 이론이 처음 시작이 된 아주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우리가 어떤 시험적으로 나온 스펙트럼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고전 이론이 철저하게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유효한 어떤 가정 플랑크 우리가 어썸션을 갖다가 이제 컨스탄트 도입을 해서 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